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5번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공간 바깥의 사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재미있는 강좌를 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예도에게 해줄 수 있는 사막의 철학자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이고요. 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테바의 5번째 강좌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겠는데, 이 바깥의 사유라고 할 때 불어로 르, 드, 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미셸 푸코와 블랑쇼에 의하여 그죠?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되었었고요. 특히 초기 미셸 푸코한테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 이후로 가면서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나타나고, 블랑쇼의 죽음의 상태, 또 그 이후에 바따이의 위반, 이런 개념들을 통하여 이 주체의 개념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고찰되는데, 이 바깥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푸코와 친했던 들레즈가 1980년대에 푸코에 대한 책을 또 출간합니다. 거기에서 이 바깥을 니체의 힘들의 형이상, 메타피지크 디 포시스, 힘들의 형이상학으로 해석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바깥이 나타나는데, 데리다한테로 가면은 이것은 텍스트의 여백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크리스테바가 80년도에 출간한 그 공포의 그죠? 공포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이 바깥이 나타납니다. 시적 언어의 혁명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기호계의 혁명적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데, 공포의 권력에서는 훨씬 더 형이상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정신분석적인 개념으로서 그죠? 사용되는데, 이 바깥이 어디겠는가? 당연히 크리스테바한테서는 아브젝시옹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젝트. 어느 날 그죠? 이 아브젝트의 감정이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아에게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 상징계는 초자아가 지배하는, 낙관적으로 대타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 사회법과 사회의 어떤 그 언어적인 교육은 이러한 아브젝트의 욕망을 허용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자아는 그죠? 이 초자아와 협력하여 아브젝트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원초적 본능을 자기 바깥으로 유기하고 배출하고 배척하고 배설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욕망은 상징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죠? 상당히 혐오스럽고 무시무시한 것이고, 또한 구토를 일으키게 만들 정도로 육체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욕망의 찌꺼기로서 도무지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상징계에 허용될 수 없는 금기와 같은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나타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자아를 지배하게 되면
그 자아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대타자의 어떤 그러한 초자아와 협력하여 이것을 배설물처럼 자기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아브젝트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 이것은 끈덕지고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크리스테바한테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위협할 때는 무시무시한 것, 혐오스러운 것, 끔찍한 것,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배설해야만이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래서 바깥으로 뭔가를 배출된 것으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바깥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오브젝트는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그죠? 이 자아에게, 자아가 그것을 초자아와 더불어 배출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멈추면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 오브젝트는 이 바깥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그죠? 이 자아를 공격해 오는 거야. 이것은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공포의 권력을 결국은 기호계와 연결됩니다. 기호계, 르세미오티크와 연결되는 건데, 어머니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락강의 거울 단계 이전의 단계, 그 다음에 조물주가 창조를 위하여 사용했던 그러한 재료의, 원재료의 단계, 그게 뭐겠어? 거울 단계 이전,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태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육체와 붙어 있다가 나오는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하여 대상적 욕망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몸이 아니라 원초적인, 나를 품고 있었던 나의 자아를, 나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기 이전에 원초적인 힘으로써 나의 자아를 품고 있었던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원초적 본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시적 언어의 혁명에서 크리스테바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이 코라 개념을 탁월하게, 그죠? 창조적, 모든 이 세계의 사물과, 여기는 인간도 다 들어가죠. 이 세계를 조물주가 창조할 때에 사용했던 그 원재료로서의 혼돈의 상태, 이 독특하게도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혼돈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무질서의 상태. 그래서 아직 의미화가 불가능한, 의미화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기표로서 의미화에 고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무의식을 결정했던 그러한 상태, 시간과 공간이 나오기 이전에, 그죠? 원초적인 것. 그래서 이것을 충동들이 집약되어 있는, 밤들과 육체들과 담론들이 집약될 수 있는 원초적인 상태로 공포의 권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충동들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바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 이 공포의 권력을 읽다가 보면은 마치 이 바깥이 따로 있는 것이고 상징계를 벗어나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 르생볼리크, 그러니까 이 대문자 상징계 안에서 기호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이 충돌을 일으키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대문자 상징계가
존재론적인 창조와 변혁을 이루어 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징계, 대문자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언제나 창조적 원리로서 작동하는 그런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체와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안에서는 바깥이지만 이것은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힘으로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상징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욕망의 찌꺼기를 내가 배출하고 구토를 일으켜서 다 바깥으로 내가 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다시 나의 자아를 지배하면서 나의 자아를 자아의 안정성을 해체하면서 갑작스러운 힘으로써 뭔가가 다시 올라오는 거야. 끈덕진 힘으로써 상징계의 질서를 교란하고 그 다음에 초자아의 법들을 비웃으면서 나의 존재의 질서에 균열을 내면서 들어오는 그런 침입자와 같은 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유기하면 또 나타나. 그런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나의 원초적인 어머니의 몸, 내가 나의 자아와 나 자신을 품고 있었던 어머니의 육체, 여성적인 것, 기호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 원초적인 것, 거울 단계와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보다도 앞서 있는 것으로서의 이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충동들은 결국은 나의 자아를 그죠? 언제나 뒤흔들어서 내가 상징계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유기하고 폐기시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과 같이 이 양가적 감정. 그래서 그것은 매혹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매혹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또다시 유기하면서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이거 거기에 뭔가 끌리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징계의 질서로부터 명정한 자아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언어의 질서 안에서 그죠? 상징화된 그 세계 속에서 자아가 가정을 이루고 호젓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 또 삐집고 들어와서 매혹적인 것으로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아가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시제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그 상징계에 또다시 나타나서 그 주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다른 곳, 어디론가 다른 곳, 상징계의 질서의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특정한 장소에서 뭔가 다른 곳, 아이의 이 다른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이게 그때의 매력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이 힘은 그죠? 나를 다른 곳으로, 아이의 흐로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의 흐가 바로 바깥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이 다른 곳으로 가 있을 때 나는 나와 일치될 수 없는 거야. 이성도 사라져. 명정한 판단도 사라져. 나는 어딘가에 장소를 잡고 있는데 그 장소가 나에게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가와. 그래서 나는 장소 없음의 상태에 서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 다른 곳, 그것이 바로 어머니적인 것이 놓여 있는
육체들과, 그래서 어두운 밤들과, 왜? 내가 태고 쪽 품었던, 나의 자아가 태고 쪽 품었던 그 욕망 자리이기 때문에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거야. 오로지 음악적 리듬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다른 곳인데, 그게 결국은 크리스테바의 철학적으로 중요한 세미오틱계의 다양한 논문들이나, 그 다음에 시적 언어의 혁명이나 공포의 권력이나, 이러한 철학적으로 크리스테바의 중요한 사유들이 위치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의 일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다른 곳은 상징계 바깥의 어딘가를 지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상징계가 차지하는 공간 어디인가에 또 다른 질서를, 그죠? 부여하면서 그 상징계를 해체하는 그러한 힘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기호적인 것이 소문자 상징적인 것을 파괴하고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변형시킴으로써 비로소 대문자 상징계의 혁명의 어떤 그런 변혁의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창조적 힘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크리스테바는 이야기합니다. 성화라는 개념으로. 그건 아마 예도가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서 이 다음 시간에 그 성화라는 제목, 그래서 미학적인 것과 연결해서 예도가 강좌를 열겠는데, 그러니까 이 크리스테바의 이 이론 있죠. 크리스테바의 이 중요한 이 바깥이라는 드오흐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브젝트를 통하여 그 자아가 끌려나간 그 바깥은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테바가 이미 시적 언어의 혁명에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코라 개념을 갖고 와서 이야기했던 그곳, 기호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점에서 결국은 이건 역시도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셸 푸코라든지 우리가 삶 속에서 죽음을 의식의 단계 말고 죽음의 단계 속에서 삶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그죠? 블롱쇼의 작품들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문화의 위반을 통하여 우리의 의식이 해체되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러한 바따유의 어떤 사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셸 푸코의 그 바깥은 어디예요? 그의 작품 곳곳에서 나오잖아. 말과 사물, 광기의 역사, 그런 곳에서도 나타나고, 광기의 역사, 사회적 제도, 사회적 담론, 그게 뭐죠? 상징교조 락강적으로 말하면, 크리스테바적으로 말하면 그 사회적 담론이 이성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계몽주의를 통하여, 그래서 비성을 자기의 사회 제도에서 억압해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축출해 버려. 그래서 이성과 비성의 어떤 그러한 경계는 어떤 방식으로 힘의 작동을 통하여 이 힘은 또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거든. 그 두 가지의 지식과 그 다음에 그 권력의 어떤 작동을 통하여 어떤 힘이 작동하여서 이 비이성을 상징계, 사회적 담론 바깥으로 유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푸코가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래서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어떻게 왜곡된 그 사회적 담론에 의해서
왜곡이 형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게 이제 푸코의 사유인데, 초기에 광기의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의 사유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식의 고고학 쪽으로 가면서 에농스, 음표의 작용, 그러니까 언어와 우리의 인식 작용, 그죠? 우리의 인식 작용과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인식 작용에서 사물과 가장 가까운 원초적인 언어의 사용이 에농스잖아, 그죠? 음표잖아. 거기에서 나타나는 괴리들을 이야기할 때도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인간의 주체는, 이게 이제 칸트 연구를 통하여 나오는 건데, 예도가 이미 미셸 푸코의 9개의 강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러한, 그래서 오성에 주름을 내고 들어오는 그런 힘으로써, 그죠? 그래서 오성의 범주라는 건 대가리 속에 그냥 그렇게 작동되는 논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깥의 어떤 공간을 통해 주체 밖에 놓여 있는 그러한 고고학적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오성은 주름이 나며 그 힘에 의하여 해체되어 버린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이라고 하는 거는 주체와의 관계 아래에서, 그러니까 블롱쇼한테서도 의식과 죽음의 경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안과 밖이 사용돼요. 그게 아니라는 건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체의 인식의 작용, 주체 안에서 작동하는 안을 의미하는 거고, 드오흐, 바깥은 그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인식론은 그 밖을 제대로, 그죠?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의 명정성을 주장했다라는 그러한 비판이 서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학은 이 밖을 제대로 연구한, 주체를 형성한 에피스테메, 제도와 담론이 어떻게 이 밖에서 안을 형성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푸코의 사유에서 밖을 의미했다면, 크리스테바한테서 이 밖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죠? 이 상징계의 질서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언어를 배우고 교육을 받고 사회의 제도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은 이 자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침투하여 그 자아의 질서를 교란하면서 들어오는 원초적 충동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이 무시무시한 것이자 매혹적인 것, 그 다음에 내버려야 될 것이지만은 오히려 나의 존재를 승화시킬 수 있는 힘, 이 양가적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 아브젝시온과 아브젝트의 개념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바깥의 장소,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존재를 승화시키는 힘으로써 작동하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독특한 크리스테바의 어떤 바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과 언어의 논리가 작동하여서 기호계의 의미들을 산정하는 것이 바로 상징계의 어떤 특징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기호계에서 나타나는 기호적인 것은 이러한 기의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이게 기의의 체계에 속해 사는 것 같지만 그 체계를 매 순간 깨고 들어오는 이상한 본능적 충동과 같은 충동들이 지배하는 에너지의 힘의 영역인 거야, 그죠? 그것은 어머니적인 것과 함께 놓여 있었던 영역,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락강의 상상계에서 거울 단계 이전에 그 상상계의 단계들을 독특하게 크리스테바가 기호계라는 르세미오티크라는 개념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이 기호의 개념을 소시르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다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이 개념이 결국은 바깥의 영역을 지배하는 그러한 크리스테바의 철학적 사유의 체계 안에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죠? 아감벤한테서는 어떻게 작동해요? 호모사케르가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상징, 예를 들면 락강적으로 말하면 그 사회적인 상징의 체계 안에서 사회적 법적인 어떤 그러한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들은 배제를 통하여 포함되는 거예요. 배제를 통하여 이 배제를 통한 포함이 호모사케르의 특징인 거야. 그게 사회는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 자기 자신들의 중심을, 그죠?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부젝시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니까 상징계의 아버지의 권력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힘으로써 상징계의 질서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자아의 존재를 전복시켜버리는 이 괴물과 같은 이것을 어쨌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 그 다음에 내버려야 되고 바깥으로 구토를 통하여 경악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존재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술과 문학과 철학, 그리고 그 시대의 위대한 대가들의 어떤 그러한 변혁의 창조적 힘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중성을 읽어내야 크리스테바의 독특한 그 바깥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브제 아와는 다르게 이 아브젝트는 대상이긴 대상인데 내가 축출한 대상인가, 내가 내버리고 유기한 대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데 이 대상은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나의 존재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중에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대상이면은 그냥 대상으로서 내가 주체의 의식과 대립해서 나타나는 욕망의 대상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상징계의 질서의 모든 토대를 구축하는,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유아가, 그죠? 자기의 생명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영양을 통하여 공급받고,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공급받고, 유물론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어머니에 기대서, 그죠? 그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듯이 결국은 이것은 성인이 된 주체 역시도 무의식적으로는 이러한 힘에 의하여, 그죠? 그러니까 상징계가 줄 수 없는 그러한 기호계만의 독특한 충동, 아버지가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테바가 기호교적인 것을 통하여 주체를 바깥으로 끌고 가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존재의 승화, 주체로서의 삶을 망각함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힘으로써 다가오는 원초적인 어머니, 그죠?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그 근원적인 충동의 힘을 상징계는 어디에서도 자아에게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테바는 예술과 문학의 창조적 능력을 통하여 혁명의 어떤 그 근원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위한 힘으로써 크리스테바가 이 아브젝트를 설명하고 그 아브젝트가 끌고 가는 그 바깥의 영역은 그런 힘들로서 충만한 그런 에너지의 장소로서, 장소 없는 장소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렁쇼라든지 푸코라든지 그 다음에 둘레즈가 다시 푸코의 사유를 니체의 힘들의 형이상학으로 해석한 것과 같이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가 이 크리스테바의 사유의 바깥이라고 하는 그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할 때 그 다른 곳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그 원초적인 것은 바로 니체의 디오니소스와 같이 나의 자아의 일상을 완전히 변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조적 힘으로써 언급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들과 다른 또 다른 크리스테바만의 바깥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적으로 적용시켜서 말하면 내가 그냥 빠져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불안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내가 지금까지 의미를 두었던 상징계에서 질서를 통하여 특정한 기표들을 기의로 표현했다면 거기에 갑자기 불안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 무효화시키는 거야. 그죠? 무효화시켜서 그것을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러한 상징계의 존재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무로 만들어서 그 자아가 갑자기 자기의 거기에를 완전히 다르게, 그죠? 바라보게 되는, 거기에서 죽음을 본다는 것. 이거 역시도 그래서 락강이 이러한 철학, 하이데거의 이런 사유를 정신분석학과 연결하려고 깊이 있게 고민했다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테바의 사유 안에서도 뭔가 유사성이 있잖아. 그 바깥을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죽음과 연결시켰던 블롱쇼나,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대가들의 철학들 안에서는 서로 통용되는 기호들로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야. 예도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구토를 유발할 만큼 끔찍한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존재를 변혁시킬 수 있는 창조적 힘인 거야.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이면서 무시무시한 것이야. 내가 거리를 둬야 될 것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거리를 두면 둘수록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힘으로써 나에게 다가오는, 프로이트적으로 보면 뭐죠? 무시무시한 것이야. 다스 운하임니허야. 그런데 운하임니허는 뭐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이 무시무시한 것은 하임니히한 것에서 나온 거야. 하임니히는 뭐죠? 독일어로 하임, 고향,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향이나 집과 같이 나의 자아가 친숙함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질적인 것으로 그런 친숙한 것이 다가올 때 나는 뭐죠? 나는 무시무시한 것으로서 끔찍한 것, 무시무시한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학으로 중요한 개념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테바의 사유 역시도 이러한 프로이트의 친숙한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낯설음, 그죠? 나의 존재 질서에 분명히 낯설은 것으로서 나타나 이질적인 것.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내가 나의 어머니의 몸속에 붙어서 나의 자아가 나왔듯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기 전에 이미 내가 친숙하게 있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게 이런 이중성, 이런 양가성을 읽어내야 이 크리스테바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크리스테바의 존재론에서 이 바깥을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블롱쇼가 이 바깥을 죽음으로 표현했듯이 주체가 없어져. 이 바깥에 의해서 나의 삶이 그냥 이 바깥에 의하여 송두리째 삼켜진 거야. 그게 의식도 없고 인식도 없는 상태야. 그런데 삶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게 기이한, 이 끔찍한 게 아니고 뭐겠어? 이게 무시무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원초적 광기를 배제하고 이성은 자기 자신의, 그죠?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푸코도. 그래서 이 바깥에 놓여지게 된 이 광기를 되살려야 이 이성이 어떤 방식으로 광기를 제압하고 바깥으로 축출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독특한 고고학적인 니체의 계보학적 역사관을 들고 와서 푸코가 이러한 바깥과 안의 개념을 정립하잖아요. 이건 데리다한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 음성이 문자를 억압하고 그것을 철학의 여백으로 내던졌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선 여백으로부터 텍스트 안을 바라보는 그런 사유가 필요하다. 이게 해체론적 사유에도 이런 바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 재미있는 거죠. 엄청 이런 사유들이 크리스테바한테서만 녹아져서, 물론 이런 것들을 크리스테바 이전에 푸코랑 그 블롱셔가 함께 사용했고, 또한 푸코는 바따이로부터 어느 정도, 그래서 바따이는 또 니체와의 연관, 그 다음에 푸코는 니체를 재해석하게 되면서 그 담론의 질서 안에서 그 바깥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그죠? 폭로하는 그 계보학적 질서를 또다시 연구하게 되면서 이 바깥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크리스테바의 정신분석학 역시도 그런 유사성이 있지만 독특성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었죠, 오늘도. 다섯 번째 강좌, 바깥, 그 창조적 힘으로서의 바깥, 그죠? 우리 인간의 원초적 충동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바깥. 그러나 이 바깥은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상징계를 새로운 창조로 변형시키는 그런 힘. 그래서 그것은 때때로는 자아에게는 원초적 고통으로서 다가오고 비명을 지르게 하고
경악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존재를 변화의 성화로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화의 원천으로서 작동하는 힘이라는 것. 그게 바로 바깥에 있는 충동들에 의한 잃어버린 우리의 그러한 힘이라는 것. 크리스테바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질서 안에서 매 순간 작동하는 걸로 봤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테바의 새로운 그런 사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도는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물러가겠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주스.